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원래는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하는 곳 계약이 재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시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 생각하면 재계약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막상 이곳을 떠나면 제가 지낼 곳이 따로 없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면 출퇴근이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관계로 신혼집을 일찍 준비해서 일단 혼자서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는 제가 집을 구한 시점부터 해서 같이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남들 보는 눈도 눈이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르는 일이고 결혼이라는 것도 식장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잘 설명해서 그거는 조금 곤란하겠다고 돌려서 말을 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제가 무슨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주는 덕분에 아직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제가 했다는 말에 많이 놀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시작했어요. 직장인 생활한 지가 10년이 되니 돈을 이미 꽤나 모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도 돈 쓰는 취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어느 액수부터 모이기 시작하니 통장에 잔고 찍히는 재미가 저절로 취미가 되던걸요. 재계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당시에 신혼집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건 저희 부모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대출 조금 더 받고 부모님이 모자란 돈은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 서울 도심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경기도권의 24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하고 제가 집을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남자의 정신이 나가서 집 해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돈 모아놓은 게 많았다 뿐이지 거기에 운때도 맞았고 해서 집을 구하게 된 거지 사실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장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긴 하고 일도 오래 해와서 손에 있고 편하긴 한데 월급이 많이 짠 편이고 벌써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데도 처음 취직했을 때 받던 돈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에 비해서 남자친구는 이름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봉은 벌써 제가 버는 거에 2배를 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제가 돈 얼마 더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대기업 남자 데려가려고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은 앞으로 둘이서 잘 살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 전에 누가 얼마를 해왔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신혼집의 혼수는 남자친구가 그나마 모아놓은 돈으로 채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국산 중형차지만 자가용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면 그것도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대출금 또한 결혼식 올리고부터는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크게 신경도 안 쓰는데 예비시댁에서 자격지심이 폭발을 했네요. 사실 예비신랑과 예비시댁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집안 형편이 어려서부터 안 좋았다고 들었고 남자친구 아버지는 그 와중에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가족들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할 시기인 학창시절에 가난했고 남들 학원 다니면서 수능 준비할 때 남자친구는 편의점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네요. 4년제 명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학비도 스스로 벌어야 했고 수능 제도전을 위해 삼수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취직할 때에도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취직도 조금 늦은 편이 되었지만 목표를 이뤄내게 되었고요. 안정적이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최고 장점은 다른 게 아니고 혼자서 그 힘든 길을 이겨내고 원하는 바를 쟁취해낸 끈기와 생활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랑감으로는 최고의 덕목 아니겠어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사실상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시피 했고, 오히려 역으로 어린 나이부터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집안에 도움을 줘야 했어요. 그리고 끝내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뤄내었죠. 하지만 그만큼 맺힌 것도 많은지 결혼 후에는 부모님한테 딱 자식으로서의 도리만 하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사이도 좋고 집 할 때 큰돈 턱턱 내어주실 정도로 도움도 평소에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제가 회사 근처에 혼자 살면서도 부모님께서 돈 모으라고 월세도 여태껏 도움을 주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가족 싸움은 오죽하겠나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남자친구와 예비시댁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결혼 후에도 말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한 뒤에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인사드리는 자리도 있었고 양가 상견례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 본가가 가까운 곳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라리 거리가 그렇게 멀어버리면 정말 명절 같은 날 아니면 같이 부대끼며 지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몇 번 볼 일 없게 서로 거리가 먼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따금씩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카톡을 한두 개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잘 돼가냐, 잘 지내냐 하는 간단한 안부 연락들 같은 걸요. 저 또한 묻는 말에는 전부 다 답장을 드렸고, 저도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잘 지내시냐 먼저 안부 인사 정도만 묻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월요일이 빨간 날로 연휴라서 3일을 내리 쉬게 된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쩌다 보니 연휴인데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주말 출근을 해야 했고, 덕분에 3일 연휴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 되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회사에서는 일한다고 전화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면 절대로 받지 말라고, 회사라서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하고 곧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까지 해서 저러나 싶어서 생각에 잠기던 찰나에 곧장 핸드폰이 울려서 너무 깜짝 놀라 숨이 넘어갈 뻔했네요. 전화기를 보니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시킨 대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질 때까지 계속 울리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지기가 무섭게 쉬지 않고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는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10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그걸 또 일부러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씻고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변명이 통한 건지 어쨌든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상황을 이해해 주더군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제 아파트 동호수가 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싶었습니다. 동호수는 왜 필요하시냐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부산에서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김에 우리 아들 집 좀 구경해보고 싶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 남자친구 돈 하나 들어간 거 없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다짜고짜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하는 게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고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게 될 집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저랑 전화를 이어가시는데 그런데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귀가 안 좋으신 편이라 전화할 때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한 편인데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근처에서 들리는 듯 싶었습니다.
설마 싶어서 베란다에 슬쩍 나가서 바깥을 봤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저희 집이 4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나는 소리가 집으로 그대로 들려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여동생하고 같이 해서 어머님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랑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며 두리번거리고 있는 걸 딱 목격해버린 거예요. 애초에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거절도 할 수 없게 아파트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어머님한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주말 동안 공사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고 지금 남자친구가 연휴 동안 출근하게 되어서 저도 지금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이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그냥 집만 슬쩍 보고 간다고 몇 동 몇 호인지 알려달라는 걸 제가 집 정리 끝나고 하면 정식으로 초대할게요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상황을 무마해서 넘겼어요. 베란다에서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님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말했으니 공사하고 있는 곳을 찾으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포기하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목격하고 나서야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어디 숨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녁 바깥이 깜깜해질 때까지 겁이 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어머님이 내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을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집이 어디인지 말해줬냐고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가족들하고 그런 대화 주고받을 만큼 친해 보였냐고, 그럴 리 없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집 계약 마무리하고 끝전을 치르고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아파트 사진을 찍어서 바꿔놓았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붙어있는 아파트 이름을 보고 아파트가 어디인지 찾아봤던 거예요. 정말 그것 말고는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고 아파트 단지까지는 들어왔는데 동호수를 물어보셨던 걸로 봐서 제가 사는 곳까지는 찾아왔지만 상세한 주소를 알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남자친구한테 그런데 어머님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진짜 왜 찾아오셨을까?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는 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권에서도 신도시 인근에 있는 구도심이라서 솔직히 여기까지 오려면 지하철 타고 최대한 근처까지 진입해서 버스 타고 가는 것 말고는 따로 방법이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던 뒤로 바로 다음 주 일이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버리고 만 것이죠. 남자친구 앞으로 급한 등기가 본가로 잘못 배달되었다고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한테 다시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급한 서류인 것 같았고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숙사로 보냈다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대신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겨우 연락이 닿은 남자친구가 자기 급하게 처리할 서류 같은 거 없다고 하더니 둘 다 동시에 앞불싸 하면서 예비시댁에서 내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수작을 부린 거구나 하는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덕분에 남자친구가 한동안 주말에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저랑 같이 제 명의로 된 집에 머물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자기 가족들을 같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소 알아내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한 달도 안 걸려서 다시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도 연락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같이 있어준 덕분에 걱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부터 집이 참 아늑하니 좋네 하면서 예비 신우랑 같이 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선반장도 하나씩 다 열어보고 나중에는 제 옷방에 가서 옷장도 열어보고 옷도 한 번씩 꺼내보는 겁니다. 집 구경하러 왔다고 해놓곤 제가 어떻게 갖춰놓고 사는지 확인해보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보면 마치 자기 집인 것 마냥 행동하더라니까요. 특히나 제가 아끼는 옷들 꺼내서 괜히 자기 몸에 대보면서 이 옷은 언니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냐? 엄마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하면서
예비시모랑 예비신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어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니 남자친구가 어쩐 일로 말도 없이 오셨냐고 연락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게 어딨냐며 짜증을 부렸어요. 어머님은 또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허락까지 받고 와야 되냐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집은 자기 명의가 아니고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아직 남의 집인데 말도 없이 찾아온 거니 큰 신뢰가 맞다 하면서 나중에 결혼 후에 혼수랑 다 갖춰놓고 그러면 집들이로 초대할 테니 그때 오시라고 이만 들어가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 집이 저 혼자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왜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화살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아직 남자친구 돈 들어간 거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명의를 그렇게 하냐고 저도 대답을 했지요. 어머님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진명에 네 걸로 해놓으면 우리 아들이 이 집에서 길을 못 피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듣자 하니 다니는 회사도 별 볼 일 없는 회사 같은데 우리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저한테 기죽을 거 하나도 없지 않는 상황인 거 모르냐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명의를 제 이름으로만 해놓은 건 집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우리 아들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해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남자친구와 저를 이간질하더라니까요. 옆에서 예비신우도 거들면서 저 같은 사람이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집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결혼식 올리고 대출금 다 갚아서 남자친구가 이 집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지 않는 한은 공동명의 할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니 옆에서 저를 거들어주면서 그렇다고 동의하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눈칫밥까지 먹으면서 결혼 생활하는 꼴을 볼 수 없다십니다. 막말로 서울에 집해온 것도 아니고 시골 동네에 아파트 한 게 뭐가 대수냐고 저한테 갑질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누가 갑질을 하는 건지는 지나가는 게도 알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남자친구 눈칫밥 먹일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을 했지요. 어머님은 끝까지 제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당신한테 좋은 수가 있다고 하더니 제가 공동명의를 해줄 때까지 이 집에서 같이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방이 3개나 있으니 한 방은 저희가, 한 방은 어머님이, 한 방은 예비신우가 쓰면 딱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비신우도 이제 취직 준비할 때가 되었으니 한 2년간 여기서 지내면서 서울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도와주고 당신도 여기서 지낼 테니 제가 제정신이면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는데 하늘 같은 남편을 눈치나 줄 수 있겠냐면서요. 남자친구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하면서 어머님하고 동생한테 이만 돌아가라고 바득바득 소리까지 질러대서 얼추 상황은 정리되었고 상황은 대충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면서까지 저한테 생각 잘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그러고 돌아가셨고요. 무슨 폭풍이 휘몰아친 다음 날같이 집이 조용해졌어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저도 화가 많이 나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생활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생활비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취직한 뒤부터 시어머니한테 달마다 생활비로 200씩 보내주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면서 생활비는 앞으로 더 못 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러시는 것 같다고요. 아무리 취직이 늦었어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은 돈이 왜 이렇게 조금 부족한가 싶었는데 거기에는 따로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영 끊고 살고 싶다. 자식 된 도리만 하고 싶다 말로만 그러면서 뒤로는 온갖 표자 노릇은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어머님 고집을 꺾으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생활비는 계속 보내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제 편 들어주고 가족들하고는 소원한 척 하더니 이제서야 진짜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실수로 주소를 알려주는 일이 없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님하고 예비 신우는 저희 집에 쳐들어왔었을 거예요. 예비 씨 가족들이 저는 별 볼 일 없고 대기업 다니는 남편한테 의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가스라이팅부터 공동명의 안 해주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하는 것까지 모두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동명의 해주는 것과 자기 가족들 생활비 챙겨주는 건 당장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둘 다 남자친구만 이득을 보는 속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혹시나 제가 지나치게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남자친구 속을 떠보려고 가족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족들과는 결혼 후에는 멀리 지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 사느냐면서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가족들 호구 노릇을 하고 자라서 그런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도 끝내 가족을 택해버린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남도 아니고 가족을 챙기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저랑은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거의 내 월급과 비슷한 돈을 평생 시댁에다가 가져다 바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요. 남자친구는 그러면 친정에도 똑같이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뭐라도 하나 더 해주시려는 분들이지 자식 장사해서 노후 대비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그 돈을 들여도 받으시지도 않을 거라고요. 결국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남자친구와는 여기까지 하자고 하고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저를 선택할 테니 그냥 예정된 대로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솔직히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같은 일로 배신당해 상처를 받느니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말해줬습니다. 혹자는 저한테 그냥 시댁에 생활비 주고 남자친구랑 결혼하지 그랬냐, 벤츠 놓쳤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친구는 앞으로 수입이 더 커질 테고 저는 아이 생기고 그러면 직장 생활도 더 못할 거고 나이 더 먹으면 결혼도 힘들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결심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식의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배우자가 아닌 가족들의 편을 들어주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겠어요? 설령 제가 진짜 벤츠를 놓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빠른 결정을 내린 걸 100번 1000번 잘했다 생각하려고요. 세상에 고급차가 벤츠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벤츠라고 고장 안 나는 거 아니니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